엄마, 좋으신 분 같던데 왜 자꾸 거절하세요?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야.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는 게 편해. 봉사활동을 다니며 좋은 분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저 오래된 벗처럼 지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식들은 달랐습니다. 혼자 사는 엄마가 불안하다며 보호자가 필요하다며 결혼을 밀어붙였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정말 의지할 곳은 자식들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저는 부담스러운 존재였나 봅니다. 그렇게 자식들 바람대로 65살에 재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봉사활동에서는 그렇게 자상하던 사람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거든요. 결국 재혼 3개월 만에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딸은 제 가슴을 무너뜨릴 말을 내뱉었죠. 엄마 그냥 좀 참고 사시지. 그걸 못 참고 이혼하신 거예요? 내가 싫다고 했잖아. 안 한다고 하는 걸 너희가 등 떠밀어서 결혼한 건데.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떠밀었어요? 엄마가 좋아서 한 거잖아요. 엄마 잘못을 왜 제 탓을 해요? 그날 이후 저는 좋은 친구도 잃고 딸마저 잃었습니다. 딸 말처럼 정말 제가 참고 살았어야 했던 걸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살 이미숙입니다. 3년 전 남편이 폐암으로 떠난 뒤 집은 텅 비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겨우 일어나죠. 밥상에 수저 하나만 놓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갈치조림은 이제 만들 일도 없어요. 아들은 부산에서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딸은 대전에서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죠. 명절 때나 잠깐 얼굴 보여주고 가는 게 전부예요. 전화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통화해도 금방 끊어야 한다며 서둘러 끊습니다. 아들이 전화할 때마다 똑같아요. 엄마 잘 지내시죠? 저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학원 데리러 간다며 항상 바빠요. 자식들 원망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게 서럽더라고요. 하루는 똑같습니다. 아침에 죽 끓여 먹고 점심은 김치에 밥 비벼 먹고 저녁은 라면으로 때우죠. 텔레비전만 하루 종일 켜놓고 있어요. 소리라도 들려야 사람 사는 것 같거든요. 드라마 재방송 보다가 낮잠 자고 또 저녁 드라마 보다가 잠들고 이게 산 건지 죽은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순자가 전화했습니다. 야, 이미숙, 너 집에서 뭐하니? 곰팡이 피겠다. 순자는 동네에서 제일 활발한 친구예요. 남편 일찍 보내고도 씩씩하게 사는 게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죠. 나랑 같이 봉사활동 가자. 노인복지회관 무료급식소에서 배식 봉사하는데 일손이 모자란데 처음엔 귀찮았습니다. 집에서 쉬는 것도 피곤한데 무슨 봉사냐 싶었죠. 그런데 순자가 계속 조르는 바람에 결국 따라 나섰어요. 복지회관은 생각보다 북적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앞치마 두르고 배식 준비를 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오랜만에 사람들 속에 있으니까 어색하더라고요. 국 많이 드릴까요? 물어보니 한 할머니가 조금만 달라고 했습니다. 이가 없어서 그렇다며 쑥스럽게 웃으셨죠. 그 모습이 왠지 짠했어요. 나도 저렇게 될 텐데 싶어서요. 배식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물 마셔 갔습니다. 정수기 앞에 어떤 할아버지가 서 있었죠. 깔끔한 점퍼 차림에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기셨더라고요. 저랑 나이가 비슷해 보였어요.
수고하십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죠. 할아버지도 봉사 나오셨냐고 물어보니 설거지 담당이라고 했어요. 처음이라 좀 어색하다고 하니 힘드실 거라며 웃었습니다. 서로 어색하게 웃고는 각자 자리로 돌아갔어요. 봉사 끝나고 집에 오는 길 순자가 물었습니다. 집에만 있는 것보다 낫지 않냐고요. 그래도 피곤하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기분이 묘했어요. 오랜만에 사람들하고 부대끼니까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 와서 저녁 준비하는데도 왠지 힘이 났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반찬을 제대로 만들었어요. 계란말이도 하고 시금치나물도 무쳤죠.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정성껏 차렸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끄고 조용히 먹었죠. 밥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봉사 나갈까? 순자 말대로 집에만 있으면 정말 곰팡이 필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 화요일, 순자가 약속대로 경로당 김장 봉사에 데리고 갔습니다.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조를 나누는데 순자는 다른 조로 가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조 배치표를 보고 자리 찾아가는데 저번에 복지회관에서 본 그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철 씨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할아버지도 저를 알아봤죠. 지난주 복지회관에서 뵀던 분 아니신가요? 그렇다고 하니까 반갑다며 웃었어요. 우연이네요. 또 만나게 되다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배추 다듬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할아버지는 작년부터 봉사활동을 다닌다고 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진다면서요. 저도 그렇다고 했더니 서로 비슷하다며 웃었죠. 김장하는 내내 민철 씨가 무거운 것 들어주고 배추 나르는 것도 도와줬어요. 자상한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남편도 그랬거든요. 항상 무거운 건 자기가 들겠다고 했죠. 봉사 끝나고 헤어지면서 민철 씨가 말했어요. 다음에 또 봉사에서 만나면 좋겠다고요. 저도 그러면 좋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왠지 기분이 좋았어요. 김장 봉사가 끝나고 다음 날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갔어요. 물리치유 받으려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철 씨였어요. 여기 웬일이세요? 허리가 아파서 물리치료 받으러 왔어요. 민철 씨는 무릎 주사 맞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맞는다면서요. 저도 허리 때문에 자주 올 것 같다고 했죠. 치료 끝나고 나오니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점심 안 드셨으면 같이 드실래요? 이것도 인연인데.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배도 고프고 해서 승낙했습니다. 병원 근처 설렁탕 집으로 갔어요. 밥 먹으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민철 씨는 올해 67살이라고 했어요. 저보다 2살 많았죠. 3년 전에 부인을 암으로 떠나보냈다고 했습니다. 저랑 똑같았어요. 자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모두 결혼해서 따로 산다고 했죠. 명절에나 본다면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 얘기 같아서 마음이 짠했어요. 민철 씨도 혼자 밥 해먹기 귀찮아서 대충 때운다고 했습니다. 김치찌개 하나로 3일을 먹는다면서요. 저도 그렇다고 했더니 서로 보며 웃었죠. 은퇴 전에는 공무원이었다고 했습니다. 구청에서 30년 근무하고 정년 퇴직했다면서요. 연금 나와서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지만 외롭다고 했어요. 부인 살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혼자 되니까 하루가 너무 길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 마음을 그대로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 그렇다고 특히 저녁 때가 제일 외롭다고 했어요. 식사 마치고 나오면서 민철 씨가
전화번호를 물어봤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 드려도 되냐면서요. 괜찮다고 했죠. 친구가 생긴 것 같아 좋았거든요. 그날부터 민철 씨가 가끔 전화했습니다. 밥은 드셨냐? 오늘 날씨가 좋으니 산책이라도 하시라고요. 누군가 안부를 묻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다음 복지회관 봉사 때 민철 씨가 제안했습니다. 봉사 끝나고 점심 같이 먹자고요. 그렇게 봉사 후 식사가 일상이 됐죠. 국밥집, 칼국수집, 비빔밥집을 돌아가며 다녔습니다. 병원 가는 날도 겹쳤어요. 저는 화요일마다 물리치료, 민철 씨는 월초에 무릎 주사. 치료 끝나면 자연스럽게 만나 차를 마셨죠. 병원 가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민철 씨가 말했어요. 이렇게 좋은 친구가 생겨서 행복하다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위안이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어요. 민철 씨 전화를 기다리게 되고 만나는 날이 기대됐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생기다니 스스로도 우습더라고요. 그래도 좋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즐거웠어요. 몇 주 후 설날이 왔습니다. 설날 아침 일찍부터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명태전, 동그랑땡, 산적까지 정성껏 준비했어요. 혼자 사는 집이 오랜만에 음식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 민수는 부산에서, 딸 민정이는 대전에서 올라온다고 했죠. 1년에 명절 때나 얼굴을 보니 오늘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몰라요. 오전 9시쯤 먼저 딸이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민정이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떡 상자가 들려 있었죠. 뒤이어 아들 내외도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니 집안이 시끌벅적해졌어요. 점심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민정이가 갑자기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티가 났나 싶어 괜히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렸어요. 아들도 거들었죠. 정말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 같다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요즘 좋은 친구가 한 명 생겼다고, 봉사활동하면서 만난 할아버지인데 참 좋은 분이라고요. 민철 씨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같이 봉사도 다니고 가끔 차도 마시고 그런다고 했죠. 예상외로 아이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민정이는 박수까지 치며 좋아했어요. 정말 잘 됐네요. 엄마 혼자 계시는 게 항상 걱정이었는데 다음에 꼭 소개해 주세요. 아들도 그러자고 거들었습니다. 어떤 분인지 궁금하다며 다음에 함께 식사라도 하자고 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반겨줄 줄은 몰랐습니다. 한편으론 안심이 되면서도 왠지 부담스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냥 친구 사이인데 너무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아서요. 설 연휴가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간 뒤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장을 보러 시장에 갔어요. 겨울이지만 날씨가 좋아서 기분도 상쾌했죠. 그런데 시장 골목을 빠져나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늘진 곳의 빙판을 미처 보지 못했어요. 순간 발이 미끄러지면서 중심을 잃었습니다. 반사적으로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었는데 그 충격이 손목으로 그대로 전해졌어요. 악! 하는 비명과 함께 주저앉았습니다. 손목에서 극심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일어서려 했지만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누군가 119에 신고해 주었어요.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손목이 부어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엑스레이를 찍고 나니 손목뼈에 금이 갔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안 해도 되지만 반깁스를 해야 한다고요. 간호사가 보호자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먼저 친구 순자에게 전화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미안하다며 지금 아들 집에 와 있어서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막막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떠올려 봤지만 갑작스럽게 부탁하기가 민망했죠. 결국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빙판에 넘어져서 응급실에 왔어. 손목을 다쳤는데 올 수 있겠니? 민정이는 놀라며 당장 출발하겠다고 했어요. 대전에서 오려면 2시간은 걸릴 텐데 그동안 혼자 기다려야 한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철 씨였어요. 점심 같이 드실래요? 오늘 날씨도 좋은데 국수라도 한 그릇 하시죠. 평소 같으면 반가운 목소리였겠지만 지금은 대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병원 응급실이에요. 넘어져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철 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느 병원이냐고, 많이 다쳤냐고요. 제가 있는 병원을 알려주자 당장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괜찮다고 만류했지만 이미 전화는 끊긴 후였어요. 30분도 안 되어 민철 씨가 도착했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온 것 같았어요.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숨도 가쁜 상태였죠. 제 손을 잡으며 많이 놀랐냐고, 어디가 아프냐고 계속 물었습니다. 간호사를 불러서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에게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진짜 보호자 같았어요. 옆에서 계속 말을 걸며 안심시켜주려 했죠. 시장에서 뭘 사다가 그랬냐고, 다음부터는 같이 가자고, 혼자 무거운 것 들고 다니면 안 된다고 잔소리도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민철 씨가 옆에 있으니 마음이 안정됐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무섭고 서러웠는데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민철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어요. 2시간쯤 지나서 민정이가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들어온 딸은 제 옆에 앉아있는 민철 씨를 보고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상황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제가 어색하게 소개했어요. 민정아, 설날에 말한 민철 할아버지야. 두 사람은 정중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민정이가 민철 씨께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를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혼자 계셨으면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싶다고 말했죠. 민철 씨는 쑥스러운 듯 손을 저으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반깁스를 하고 진통제를 처방받은 후 응급실을 나왔어요. 민정이가 차를 가져왔다며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지만 민철 씨는 괜찮다며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 집까지 오는 내내 딸 민정이는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계속 잔소리가 이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자마자 딸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죠. 엄마, 조심 좀 하세요. 회사에 중요한 회의 있었는데 빼고 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론 서운하기도 했어요. 나도 다치고 싶어서 다친 게 아닌데 말이죠. 오른손에 감긴 붕대를 내려다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 깁스까지 하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런데 갑자기 딸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방금 전까지 찌푸렸던 얼굴에 장난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뭔가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엄마, 아까 병원에 계시던 그 할아버지가 엄마 보시는 눈빛이 심상치 않던데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괜히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시선을 피했어요. 그냥 봉사활동 같이 하는 친구라고, 별거 아니라고 둘러댔지만 딸은 씩 웃기만 했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부담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딸과 함께 다시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다시 찍고 의사 선생님 진료를 받았어요. 손목 골절이 생각보다 심해서 4주간 깁스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얀 깁스가 손목부터 팔꿈치 아래까지 감겼어요.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병원을 나서자 딸이 시계를 보며 서둘렀어요. 회사에 가야 한다며 조심하라는 당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왔어요. 오른손에 깁스를 하니 가방 하나 들기도 버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부엌에 선이 막막했어요. 밥을 하려고 쌀통을 열었지만 한 손으로는 쌀을 씻기도 힘들었습니다. 겨우 밥을 해놓고 반찬을 꺼내려는데 반찬통 뚜껑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어요. 왼손만으로 젓가락질을 하니 콩 한 알 집기도 어려웠죠. 결국 숟가락으로 대충 떠먹고 설거지는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민철 씨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하얀 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는 모습이 왠지 반가웠습니다. 죽 사왔어요. 깁스하셨으니 밥 해먹기도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따뜻한 팥죽이었습니다. 단팥의 달콤한 향이 코끝에 맴돌았어요. 민철 씨가 부엌으로 가서 그릇을 꺼내고 죽을 담아 식탁에 놓았습니다. 제가 먹기 좋게 숟가락까지 왼쪽에 놓아주는 세심함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날 이후 민철 씨는 거의 매일 찾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김밥을 사왔고 어떤 날은 반찬을 만들어 왔어요. 병원 갈 때도 함께 가서 대기하고 물리 치료받을 때는 밖에서 기다려 주었죠. 무거운 물건이 있으면 들어주고 높은 곳의 물건도 꺼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왼손으로 머리를 묶으려고 씨름하고 있을 때였어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애쓰다가 포기하고 있는데 민철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더니 머리끈을 받아들고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머리를 묶어주었어요.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민철 씨가 돌아간 후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이상했습니다. 민철 씨가 오기를 기다리는 제 모습이, 민철 씨가 가고 나면 허전해하는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가슴이 콩닥거리고 얼굴이 붉어지는 게 꼭 소녀 같았죠. 아니야,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그냥 고마운 마음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철 씨의 따뜻한 미소가, 자상한 손길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민철 씨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봄이 왔고 깁스를 푸는 날이 되었어요. 민철 씨가 병원까지 동행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위로 깁스를 자르는 동안 긴장했는데 민철 씨가 옆에서 괜찮다며 다독여 주었어요. 깁스가 벗겨지자 팔이 너무 가벼워서 붕 뜨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민철 씨가 말했어요. 이제 깁스도 풀었으니 다시 봉사활동도 같이 다니자고요. 그 말에 왠지 모르게 기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경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미 한 번 결혼했다가 사별한 아픔이 있는데 다시 누군가와 마음을 나눈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철 씨와 나란히 걸었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한 거리는 아름다웠죠. 문득 이런 평범한 일상이 행복하게 느껴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4월이 되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토요일, 제 생일이었어요. 아침부터 부산을 떨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모두 온다고 했거든요.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를 만들었어요. 혼자 사는 집이지만 오늘만큼은 북적이겠죠. 정오쯤 민수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며느리와 손자까지 함께 왔어요. 이어서 민정이도 도착했습니다. 케이크며 선물이며 한아름 들고 온 모습이 고마웠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점심을 먹었습니다. 생일 케이크에 초를 꽂으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정이가 일어나며 말했죠. 제가 나가볼게요. 잠시 후 민정이가 누군가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민철 씨였어요.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딸이 오늘 생신이라고 알려줘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깜짝 놀라 민정이를 돌아봤어요. 딸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민철 씨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도대체 언제 연락처를 받았다는 거죠? 민정이가 조용히 귓속말로 설명했어요. 지난번 응급실에서 연락처를 받았고 제가 깁스하고 불편할 때 돌봐달라고 부탁했다고요. 너무 고마워서 오늘 초대했다는 겁니다. 식구들이 모두 민철 씨를 반갑게 맞았어요. 민수도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며느리는 얼른 수저를 더 놓았죠. 그렇게 민철 씨까지 포함해서 생일상을 다시 차렸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던 중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자녀분들이 계신지. 민철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3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고 아들 둘은 모두 미국에 살고 있다고요. 명절에나 한 번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과 비슷한 상황이었죠. 이번엔 민정이가 대놓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우리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제가 민정이를 나무라려는데 민철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정말 좋아한다고 사실 몇 번 마음을 전했는데 매번 거절당했다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웃었습니다.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개졌어요. 애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다니 정말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좋아하는 눈치였어요. 박수까지 치며 응원했죠. 생일 파티가 끝나고 민철 씨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더 계시라는 만류에도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라며 인사하고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폭풍이 시작됐습니다. 민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말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왜 자꾸 거절하세요? 제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는 게 편하다고요. 하지만 민정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난번 응급실 생각해보세요.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엄마 혼자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만약 저나 오빠가 못 왔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이제 자기들도 아이들 키우느라 바빠서 자주 찾아뵙기 힘들다고.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로우실 거라고요. 곁에 누군가 있으면 서로 의지가 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충분히 잘 지내고 있다고, 굳이 결혼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하자 민정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응급실에서 봤잖아요. 할아버지는 법적 보호자가 아니라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진짜 위급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혼을 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는 더 강하게 몰아붙였죠. 지금 망설이다가 민철 씨가 다른 할머니 만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후회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잡으라고요.
아이들이 돌아간 후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년 전 먼저 간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 컸어요. 다른 사람과 재혼한다는 게 배신 같았죠. 그리고 민철 씨에 대한 마음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인 건 알지만 사랑인지 고마움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밤늦게까지 뒤척였습니다. 아이들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생길 거고, 그때마다 아이들에게 부담을 줄 순 없었죠. 하지만 여전히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별을 보며 죽은 남편에게 속으로 물었어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냐고. 내가 행복해지는 걸 원할까 하고요.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왠지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민철 씨가 올 시간이 되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까지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가 겨우 받았습니다. 어디 계세요? 오늘 안 오시나 봐요? 민철 씨가 미안하다며 설명했어요. 봉사 모임에서 2박 3일로 강원도 산간 지역에 연탄 봉사를 간다고. 어제 깜빡하고 말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내일 모레 돌아온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나니 집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매일 오후면 함께 차를 마시고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는데 말이죠. 혼자 저녁을 먹으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사 모임에는 다른 할머니들도 많이 계실 텐데 혹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분이 있으면 어쩌나 싶었어요. 연탄 나르는 거 도와주다가 정이 들면 어떡하죠? 괜한 상상이었지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첫날 밤은 뒤척이다 잠들었습니다. 침대가 유난히 넓게 느껴졌어요. 둘째 날은 더 불안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점심을 먹으면서도 계속 시계만 봤습니다. 민철 씨가 언제쯤 돌아올까?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오후에 병원에 약 타러 갔는데 혼자 가니 모든 게 서툴고 외로웠습니다. 접수하는 것도 약국에서 기다리는 것도 심심했어요. 평소엔 민철 씨가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곤 했는데 말이죠. 집에 돌아와 TV를 켜놓고 멍하니 앉아있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민철 씨를 이렇게 많이 좋아하고 있었구나. 셋째 날 아침 일찍부터 거실을 청소하고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혹시 민철 씨가 오면 깨끗한 집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었죠. 마치 소녀 같다는 생각에 혼자 피식 웃기도 했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기도 전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철 씨가 피곤한 얼굴이지만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어요. 수염도 좀 자랐고 옷에는 연탄 가루가 묻어 있었죠. 많이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이거 선물이에요.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은반지가 들어있었어요. 소박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이었죠. 반지 안쪽에는 작은 글씨로 영원히 함께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철 씨가 쑥스러운 듯 말했어요. 봉사 갔던 마을 장터에서 할머니들이 직접 만든 거라고. 보자마자 생각나서 샀다고요. 그리고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민철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랑 함께 남은 여생 보내시는 거 어때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일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얼마나 걱정했는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다고, 함께하고 싶다고요. 민철 씨가 일어나서 제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복잡한 절차는 생략하고 가족들만 모여 조촐하게 식사했어요. 민철 씨는 자기 집을 정리하고 큰 가방 2개와 박스 몇 개를 가지고 이사 왔습니다. 옷가지며 책이며 곳곳에 민철 씨의 물건들이 놓이니 집이 갑자기 좁아진 것 같았어요. 첫 며칠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장도 같이 보러 다녔어요. 저녁엔 나란히 앉아 TV를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죠. 혼자 살 때보다 훨씬 든든했습니다. 밤에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사라졌고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살 때는 설거지도 대충, 빨래도 모아서 한 번에 했는데 둘이 사니 집안일이 2배가 됐어요. 특히 민철 씨는 먹고 난 그릇을 치우지도 않고 벗은 옷은 아무 데나 던져놨습니다. 화장실을 쓰고 나서도 변기 뚜껑을 안 닫고 수건도 아무렇게나 걸어뒀죠. 처음엔 참았습니다.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뭐 하면서요. 하지만 매일 반복되니 짜증이 났어요. 어느 날 저녁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인 걸 보고 참다 못해 부드럽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설거지 좀 도와주실래요? 최소한 자기가 먹은 그릇은 개수대에라도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민철 씨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TV를 보던 눈을 떼지도 않고 말했어요. 남자가 무슨 설거지를 하냐고, 평생 안 해봤다고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봉사활동할 때는 그렇게 자상하더니 집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날부터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반찬이 짜다, 싱겁다, 왜 매일 된장찌개냐, 빨래는 왜 이렇게 자주 하냐. 끝이 없었어요. 화장실 청소도, 방 청소도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결혼 전엔 혼자서도 잘 살았는데, 이제는 이 사람 뒷바라지를 하는 가정부가 된 기분이었죠. 어느 날 저녁 또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민철 씨가 거실에 양말을 벗어 던져놓은 걸 치우라고 했더니 잔소리가 너무 심하다며 화를 냈어요. 저도 참다 폭발했습니다. 이게 잔소리냐고, 기본적인 예의 아니냐고 소리쳤죠. 화가 나서 다른 방에서 자겠다고 했더니 민철 씨가 팔을 잡았어요. 부부가 각방 쓰면 끝이라며 무조건 한 방에서 자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억지로 끌려가듯 침실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민철 씨가 화해하려고 손을 뻗었지만 뿌리쳤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싶었습니다. 혼자 살 때가 더 편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이들이 시킨 대로 한 걸 후회하기도 했죠. 3년 전에 돌아가신 남편도 이렇진 않았어요. 적어도 집안일은 안 해도 고마워는 했으니까요. 민철 씨도 실망한 모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엔 말도 없이 밥을 먹고 신문만 보다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며칠 후 아침 갑자기 가방을 싸더니 말했습니다. 아들 집에 며칠 다녀오겠다고, 서로 시간을 좀 갖자고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빈집에 혼자 남겨지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막막하기도 했죠. 겨우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밖을 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결혼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어 서글펐어요. 일주일 후 토요일 오전, 갑자기 딸 민정이가 찾아왔습니다. 근처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잠시 들렀다고 했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집안을 둘러보는 딸의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뭔가를 찾는 듯 했죠. 엄마, 할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친구 만나러 나갔다고 곧 올 거라고요. 딸은 거실 곳곳에 놓인 민철 씨 물건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에 가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계속 질문이 이어졌어요. 결혼 생활 어떠냐고, 행복하냐고 물어봤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무 좋다고, 민철 씨가 잘해준다고요. 거짓말이 능숙하지 못한 저는 시선을 피하며 차를 내왔습니다. 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자기가 뭐라고 했냐고, 결혼하시는 게 맞다고 했잖냐고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기쁘다며 30분쯤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딸이 돌아간 후 거실에 혼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민철 씨가 떠난 지 일주일이 됐는데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전화해 볼까 하다가도 자존심이 상해서 못했죠. 집안은 조용했지만 마음은 더 시끄러웠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노인복지관 급식소 봉사를 다시 시작했죠. 뭐라도 하면서 잡생각을 떨쳐내고 싶었어요. 월요일 아침 급식소에서 국을 배식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께 따뜻한 국을 퍼드리며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국자를 놓치고 비틀거렸어요. 옆에 있던 봉사자가 조심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다음은 기억이 없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천장에 하얀 형광등이 눈부셨어요.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혈압계가 팔을 조이고 있었죠. 간호사가 다가와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보호자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민철 씨 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이럴 때라도 와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10분쯤 후에 간호사가 난감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할아버지가 헤어지셨다고 하시는데요. 안 오신다고 하시는데 다른 분 연락처 있으세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헤어졌다니.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정리된 거였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으며 민정이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또다시 민폐를 끼치는 게 미안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2시간쯤 후에 민정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표정은 잠깐, 곧 환한 얼굴로 변했어요. 아니, 엄마, 할아버지는 놔두고 왜 나한테 연락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어디 가셨는데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어요. 민정이가 계속 캐물었지만 입을 열 수가 없었죠. 의사가 와서 설명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로 인한 쇼크라고 며칠간 제대로 못 드신 것 같다고요. 링거를 다 맞고 오후에 퇴원했습니다. 민정이가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집에 도착하자 딸이 거실을 둘러보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민철 씨 물건들이 없어진 거였죠.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그동안의 일을 털어놨어요. 집안일 분담 문제부터 시작해서 구시대적인 태도, 강압적인 모습까지. 각방 쓰겠다고 했을 때 억지로 끌고 간 일까지 다 이야기했죠. 그런데 예상외로 민정이의 반응이 차가웠습니다. 엄마, 원래 하시던 집안일 그냥 좀 하시지. 그걸로 왜 할아버지 심기를 건드려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딸이 맞나 싶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집안일 하려고 결혼한 줄 알아? 나도 사람이야. 그때부터 폭발했습니다. 45년간 참아왔던 서러움이 터져 나왔어요. 내가 싫다고 했잖아. 안 한다고 했는데 너희가 등 떠밀어서 결혼시켜놓고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민정이도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누가 등을 떠밀었어요? 엄마가 좋아서 하신 거잖아요.
엄마가 잘못해서 헤어진 걸 왜 제 탓을 해요? 그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내 잘못이라니. 평등하게 살고 싶었던 게 잘못이란 말인가요? 소리를 질렀어요. 당장 나가. 앞으로 오지도 마. 너 같은 딸 필요 없어. 민정이도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정말 안 올 거라고. 엄마가 그렇게 나오시니까 정도 뚝 떨어진다고요. 그렇게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철 씨에게 전화했어요. 짧은 통화였습니다. 서로 감정만 상했으니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합의 이혼하자고 했죠. 민철 씨도 동의했습니다. 서류는 우편으로 주고받기로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민정이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죠. 결국 아들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민정이가 많이 화났다고, 정말 엄마를 안 볼 거라고 했다고요. 자기가 달래봤지만 소용없었다며 시간이 지나면 풀릴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모든 걸 잃었어요. 좋은 친구였던 민철 씨도, 사랑하는 딸도요. 아들마저도 이제는 어색해졌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억울했습니다. 창밖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유난히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65년 인생이 이렇게 외롭게 끝나는가 싶어 서글펐어요. 재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알았다면 시작도 안 했을 텐데요.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요. 그저 하루하루 혼자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적어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강요도 받지 않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